잘 지내시나?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지금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연호.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힘내시길. 내일은 또 내일이 태양이 뜰 테니까 어깨 좀 쭉 펴. 당당하게. 걱정거리 있어도 시침 뚝 떼고 씩씩하게 걸어.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 거야. 힘내. 그래, 앞으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오기도 하는 거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도 있잖아. 수업료가 너무 비싸긴 했지만 일단 베팅이라는 거 경험해봤으니 이제 알 거잖아. 최고의 확실한 베팅은 딱 한 번으로 족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백종선 작가의 작품 낯익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낯익은 목소리 백종선. 아담하고 아늑한 새 보금자리로 이사한 지 보름이 지났다. 거실 창가 쪽 녹보수 초록 이파리들이 나를 향해 살랑살랑 몸을 흔들어댄다. 윤기가 잘잘 흐르는 나뭇잎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설렌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살 한 움큼에 눌러앉아 나른한 달콤함에 젖어있을 때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큰일 났어요. 제이가 병원 외래 근무 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대요. 응급실로 실려갔다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한대요.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현기증에 구토를 동반한 혼절이라면 혹시 뇌종양?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아찔했다. 예쁘고 총명한 얼굴에 항상 웃는 얼굴로 야무지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제이를 성격이 밝고 건강한 며느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들이 실직한 이후 한동안도 제이의 카톡 프로필에는 언제나 희망적이고 사랑스러운 문구가 쓰여 있었다. 주는 나이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녹색 보물이 열린다는 행운목에서 시선을 떼고 서쪽 벽을 향해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들숨을 배꼽아래 단전에 모았다가 천천히 내쉬기를 10번쯤 반복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듯 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단전 호흡을 끝낸 나는 일어나 팔짱을 양겨드랑이에 낀 채 거실을 맴돌았다. 당장 내일 애들 학교 가야 하는데 살림은 누가 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침울한 목소리로 구원을 청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달라붙는다. 워낙 과묵하고 말없이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던 아들이었다. 실직을 겪고 공백기를 거치는 동안 기가 약해진 듯 했다. 제2의 눈치를 보던 아들은 마지못해 들어간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이마에는 때이른 주름이 생겨났다. 남편은 오늘따라 외출하고 없었다. 작년에 대기업 식품회사를 전무로 명예퇴직하고 한동안 과거에 매달려 우울한 나날을 보냈던 그는 새 집으로 이사 온 후 온 신경을 새 집 관리에 집착했다. 때로 아파트 뒷동산에 올라 알밤을 긁어 모으며 소일하더니 요즘은 집안에 들어앉아 잔소리만 들었고 돈에 대해서도 너무 각박하게 굴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어 자린고비가 된다더니 일 없이 노는 것을 지옥이라고 여기는 남편이었다. 우선 남편한테 알리는 게 순서였지만 망설여졌다. 며느리 소식을 들으면 남편은 잠을 못 이룰 게 뻔했다. 또 수면제 복용을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남편이 오랫동안 애용했던 수면제. 생각만 해도 지겹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통계를 신문에서 언뜻 본 듯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일이 각박해졌다는 뜻이겠지. 약에 의존하지 말아요. 잠이 안 오면 영화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운동하든지 하면 될걸. 왜 살아있는 신경을 잠재우는지 딱한 생각이 들었다. 당신 같은 백주가 가정의 끈뜻을 어찌 헤아리겠나. 나도 매일 전쟁터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수면제 따위 안 먹어도 되지. 남편의 말이 떠오르자 다시 심란해졌지만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다. 여보, 놀라지 말아요. 제이가 병원에서 쓰러졌대. 지금 응급실에 있다는데 아무래도 입원해야 할 것 같다네. 나 아들네 집으로 가요. 된장국은 끓여놓았으니까 굴비 한 마리 구워 저녁 먹어요. 메모를 써서 식탁 위에 놓고 냉장고에서 떡국떡과 감자, 양파, 당근, 카레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냉동실에서 굴비도 3마리 꺼내 담았다. 반찬거리와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들고 아들네 집으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조여드는 듯했다. 별일이 아닐 거야. 간호사라는 직업이 원래 고된 직업이니까 과로로 쓰러진 거겠지. 스스로 체면을 걸었다. 축산물 직거래장에서 양지 2근을 샀다. 새 보금자리에서 아들네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남짓 걸렸다. 아들로부터 받은 카톡에 적혀진 동암호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나는 잘못 들어온 집인가 어리둥절해졌다. 현관 바닥에는 슬리퍼, 운동화, 신발주머니, 구두 등이 산만하게 널브러져 있고 거실의 매트는 그대로 깔려 있었다. 주방으로 시선을 던지자 마치 이사가기 전날 풍경을 보듯 식탁이나 장식장에도 온갖 생필품과 약병들, 주방용품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무엇부터 치워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야무지고 깔끔하기로 지나쳐 결벽증 증세까지 보이던 제이가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 수는 없었다. 아이고, 병은 병이로구나.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져두고 음식 재료들을 싱크대 선반에 올려놓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는 가방을 내던지고 방과 후 공부방에 갈 시간이라고 방방 뛰었다. 점심으로 나온 급식이 맛이 없어 못 먹었다며 배고프다고 난리다. 기름 뺀 베이컨과 토마토와 달걀 부침을 넣고 토스트를 만들어 건넸더니 한 입 깨물고는 너무 맛있다고 손에 든 채로 현관문을 뛰쳐나갔다. 손자는 아직 엄마 소식을 못 들은 모양이었다. 해질 무렵 돌아온 중학 1년생인 손녀도 피아노 학원 가야 한다며 허둥대며 제 방문을 열어젖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산뜻한 분위기에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가 했더니 이내 이마살을 찌푸린다. 할머니, 내 방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버린 건 없죠?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쓰레기에 가까운 것들은 좀 출연했지만 소녀의 서슬에 나는 시침을 뚝 뗀다. 참, 영경이 이번 가락기에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간다며? 아이고, 기특해라. 나는 손녀의 등허리를 어루만졌다. 내일 오후 영훈이 학부모 참관 수업에 할머니가 가주세요.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아파서 입원할지도 모른대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는 손녀의 눈이 낯설게 반짝였다. 제2의 입원 절차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온 아들은 밥 생각이 없다고 두유 한 잔 마시고는 담배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아들의 뒷모습이 서럽다. 콧등이 시큰했지만 이면이 참고 있던 화가 고개를 내밀었다. 밤바람에 담배 냄새를 잔뜩 묻히고 들어온 아들한테 나는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을 쏟아내고 말았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대박대박하지만 그거 말짱 누르묵이야.
진작 직장을 찾아 들어갈 거지. 반년이라는 시간 낭비하고 집까지 날리다니. 글쎄,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거실 전기 매트에 몸을 눕힌 아들은 어미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삶의意욕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천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부방에서 돌아온 손자는 엄마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 방으로 들어간다. 방 안에서 스피드 컵쌓기를 하는지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시끄러웠지만 게임에 미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소녀가 자는 안방으로 들어섰다. 잠자리가 막힌 탓일까? 도무지 잠이 올 것 같지 않네. 엎지락 뒤치락 하던 나는 최면을 걸기로 한다. 그래,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염려할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는 시간을 즐기면 될 거야. 나는 귀에 리시버를 꽂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를 들었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라고 유머 강사는 마구 떠들어대고 있었다. 내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같이 많은데 에이구, 유머 강사는 쑥과거지 다른 거짓말쟁일지도 몰라. 정작 유머 강사한테도 골치 아픈 생애 숙제거리가 있을 텐데 말이야. 그의 숙제가 뭘까? 궁금해지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누구한테나 다 생애 굴곡은 있는 법이지만 하필이면 기발하고 멋진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말이야. 아휴, 그래. 인생의 계획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목표를 세운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그냥 펼쳐지는 대로 살면 그만이지. 애써 자신한테 위로를 보내지만 영화사 사장과 한 약속이 스트레스가 되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제 잠을 자는 일은 강 건너 등불이 되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3D 직종이나 다름없어 병원 조직 체계가 군대식으로 엄격하고 힘겨운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는 말을 지인한테서 들은 적이 있다. 혹시 병원 내부의 어떤 알력으로 제2의 뇌에 과부하가 온 것일까? 아니면 혹시 병원 닥터하고 바람이라도 났던 걸까? 설마... 아니, 설마가 사람 잡는 거 못 봤어? 머릿속은 뒤엉켜 상상의 알레르기로 극성이었다. 두피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으면 딱지가 떨어지고 진물이 났다. 약을 바르면 다시 딱지가 앉고 가려워서 긁어대면 머리카락이 수북수북 빠져나갔다. 가슴이 서늘해진다. 할머니, 머리 좀 긁지 마세요. 머리카락 떨어져요. 당찬 손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넌 여태 앉아고 뭐하니? 손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스마트폰을 켜고 아이돌 가수의 신곡을 틀어놓고 가사를 따라하고 있었다. 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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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건지 목소리를 죽인 채 혼잣말처럼 노래하고 있었지만 손녀는 지금 괜찮지 않다고, 엄마도 아빠도 잃어버릴 것 같아 무섭다고 날 구해줘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만 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얼마나 나쁜지 몰라서 그래. 어서 끄고 자.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해먹이지 말고. 착하지 우리 영경이. 요것만 끝나면 잘게. 할머니 먼저 자요. 아이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런지 최면도 잘 걸리지 않는다. 어둠 속의 어렴풋이 천장에 매달린 알전구에서 파란 불꽃이 꺼질 듯 일렁이는 게 보인다. 편안히 잠들기는 틀린 것 같다. 그때 잡념을 털어내라는 듯 남자가 보낸 카톡이 울렸다. 잘 지내시나?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지금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연호. 그냥 푹 자고 싶은 생각뿐. 내 가족이 반갑지 않은가 당신은? 싫을 것도 좋을 것도 노을진 나이에 뭐. 시들한 내 반응에 잠시 침묵하던 남자는 노을진 나이에 만났으니 더 행운이지 했다. 왜요? 한창 때 만났으면 가정받아나면 큰일이니까. 푸하하. 나도 덩달아 바람 빠지는 소리로 웃었다. 요즘 나는 살맛이 안 난다고 블루 드래곤이라는 닉을 가진 사이버 남자한테 투덜거렸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간을 살고 있다고 투정 부리듯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힘내시길. 내일은 또 내일이 태양이 뜰 테니까. 주의 오줌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기는 하다. 남자는 사진 작가라고 했다. 그는 내 카톡 때문에 걸려있는 욕망의 자유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글을 음미하는 중이라고 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도인이나 다름없다고. 남자는 도인이 아니며 환하고 선한 인상의 당신을 좋아하는 보통의 남자라고 했다. 남자는 언젠가 나를 만나게 되면 노을진 들녘에 서 있는 정념에 불타는 늙은 소녀를 피사체로 작품 사진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었다. 소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잠이 들었다. 살그머니 폰을 빼내 경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나는 다시 자율체면을 걸었다. 밤바다가 떠오른다. 파도가 출렁인다. 물구비 사이로 갈매기떼가 물빈을 치며 날아오른다. 날아라, 날아라, 마음껏 날아라.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점점 무거워지더니 잠의 꼬리가 못 이기는 척 눈꺼풀에 내려앉았다. 안개숲을 걷고 있었다. 섬뜩한 느낌에 뒤돌아본다. 멀리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달려온다. 거리를 가늠할 수 없다. 분명 거대한 코끼리가 나를 집어삼킬 듯 달려오고 있다. 죽을 힘을 다해 뛴다.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죽어. 숨이 턱에 차오른다. 코끼리가 내뿜는 숨소리에 놀란다. 투박하고 엄청난 코끼리 발바닥의 진동음에 소스라쳐 다시 뒤돌아본 순간 코끼리와 나의 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다. 여기서 내 생이 끝나는 거야? 가슴이 바짝 조여든다. 깊은 숨을 몰아쉬는 찰나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위기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수밖에 없잖아. 좋긴 뭐가 좋단 말이야. 사기꾼 같은 이라고. 코끼리가 말려진 긴 꼬를 뻗어내 내 목에 감으려는 순간 다급해진 나는 눈앞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숲속 한가운데 구덩이라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쯤일까? 할 일 없이 곤두박질 친다. 다행스럽게도 흙구덩이 가장자리. 바위 틈새에 박혀있는 쥐뚱나무 가지에 걸렸다. 구덩이 아래는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 침침했다. 두려움이 몰려온다. 두려움을 몰아내라니까 그러네. 모든 고통은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나는 배꼽 아래 힘을 가두고 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한다. 이상스레 배가 고프다. 쥐뚱나무 꽃에 얼굴을 들이대고 꿀을 빨아먹으려는데 바위 틈새 빠지고 있던 발이 삐끗하면서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순간 눈이 떠졌다. 아, 꿈이었구나.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다. 손자 손녀가 춥다고 안방을 차지한 밤이다. 나는 아들과 나란히 거실 전기 밑에 요를 깔고 누워 있었다. 온갖 파노라마가 머릿속을 들락거렸다. 엄마, 잠들었어요?
아들이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있어 잠든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었다. 제이가 병원에 입원하고부터 아들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8년이나 다닌 대기업에 사표를 내던지고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으로 그렇게 불쑥 사표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였다.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외환위기가 오면서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리자 쫓기는 심정이던 아들은 사식군데 이력서를 내놓고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환경설비업체 관리팀장으로 취직이 되었다. 마음에 드는 직장도 아니었고 보수도 적었지만 제2의 눈치를 보느라 더 이상 백수로 버티기는 힘들었을 테니까. 새 직장을 잡기까지 공백기 10달이 아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고 말았다. 너도 할 수 있다. 기회를 잡아라. 금수저는 너의 센스에 달렸다. 정보는 토토신에게 맡겨라. 마약 같은 속삭임에 빠져든 아들은 처음엔 배당금이 적어도 안전한 곳에 베팅했지만 차츰 간덩이가 비대해졌다. 세 번째 베팅에 10만 원을 투자하여 300만 원을 벌었다. 엔돌핀이 마구 솟구쳤다. 재미를 붙인 아들은 백수 시절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살았다. 30만 원을 잃었다가 100만 원을 따기도 했고 점점 큰 액수로 베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왕창 1000만 원을 잃었다. 잃은 돈이 아까워 다시 베팅하기를 반복하는 동안 1억 가까운 아들의 돈체감이 텅텅 비어졌다. 구닥다리 아파트를 팔고 아늑하고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전세로 살면서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 그 일로 아들과 제이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지 3년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주 안에서 평안하리라던 제이의 카톡 생태 메시지는 내 마음의 안개를 드리웠다. 마음은 불편하면서도 내 욕망에 가려져 아들 부부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 잠을 못 자는 거야? 약 안 먹은 거야? 먹었어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이 안 오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아들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일어나 베개를 끌어안고 안절부절 못한다. 자기의 잘못 판단으로 집을 날리고 아내가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생각으로 아들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다. 제이가 입원한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아들은 수면 유도제로 부족하여 먹던 수면제에 줄비뎀이 추가되는 처방전을 받아왔다. 부전자전인가. 무슨 이유로 좋은 점은 안 닮고 나쁜 인자만 유전이 되는지 몰랐다. 수면제를 줄여야 할 판에 졸피뎀이라니. 그거 먹지 마. 먹어도 잠이 안 올 바에야 뭐하러 먹어. 그냥 잠 안 오면 영화를 보든지 재미없는 책을 보든지. 그러다가 졸리면 자. 몇 시간만이라도 푹 자면 아무 상관없어. 그게 말처럼 쉬우면 무슨 걱정일까. 아들은 아들일 뿐 내가 아니니 내 방식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잠을 자야 다음날 회사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으니 졸피뎀이라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춤을 출 수밖에 없듯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뇌 속에 저장된 정보가 제멋대로 너울대는 모양이다. 졸피뎀을 계속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정보는 이미 들어서 아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새로운 뇌의 작용을 어찌하면 좋을지 숙제는 점점 어려워졌다. 배꼽 아래 힘을 주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뿜어봐. 그러다 보면 잠이 올 거야. 나는 아들의 이마에 손바닥을 얹고 머리 쪽으로 쓸어올리며 아들이 눈꺼풀에 쇠단추가 매달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40이 코앞이라도 어미의 눈엔
누런 콧물을 흘리던 어린아이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길은 있기 마련이야.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 아무튼 애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야 해. 알았어? 바로 그때 안방에서 누나와 자는 줄 알았던 손자가 방문을 열어젖히며 후다닥 거실로 튀어나왔다. 그 바람에 간신히 잠의 꼬리를 붙들고 매달리던 아들이 실눈을 뜨고 몸을 뒤척였다. 좀 조용히 해라. 영훈아, 뭐 때문에 그러니? 폰이 꽂아서 고장이 났나 봐요. 아빠, 내 폰 바꿔줘. 게임을 하는데 자꾸만 에러가 생겨. 누나 폰은 좋은 거 사주고 나는 늘 누나 쓰던 폰만 주니까 그렇지. 아빠 나빠. 폰 고장 났으면 그만하라는 뜻이야. 자, 그만 가서 자. 그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게임만 하지 말고 책도 좀 읽어. 재밌는 동화책도 있고 만화상복제도 있잖아.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냉동실을 뒤적이던 손자는 자신이 찾는 조수바가 없자 와락 짜증을 냈다. 누나, 돼지처럼 또 내 조수바 먹었지? 에이씨, 돼지 플러스 조수바는 누나래요. 두윤이 놀려대자 자극받은 손녀가 방을 박차고 튀어나와 손자의 등짝을 후려쳤다. 너 이제 안방에 들어오지 마. 말해서 아빠랑 자든지 골방에 가서 자. 오늘도 할머니가 안방에서 나랑 같이 자요. 영훈아, 그만 스마트폰 이리 내놔. 아빠가 잠을 자야 내일 출근하잖아. 엄마도 아프고 병원에 있는데 우리 서로 도와야 하잖아. 내일 어쩌면 엄마가 집에 올지도 몰라. 손자는 못 들은 척 여전히 배들게임에 집중한다. 손바닥만한 기계 안에서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게임을 한다.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는 없다라는 표정으로 중독된 손자의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피웅 피웅 피웅. 야 임마, 뒤통수에서 총 쏘지 말란 말이야. 의리 없이. 으아, 아이씨 미치겠다. 너 정말 죽고 싶어? 으아. 갑자기 손자가 귀기한 소리를 지르며 열광하는 바람에 잠이 깊이 안 들어 몸을 뒤척이던 아들이 베개를 들고 일어나 몽우병 환자처럼 주방 쪽으로 걸어간다. 차디찬 골방으로 자매실을 찾아갈 모양이다. 아들의 그림자가 주방벽의 박쥐 모양을 드러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인내의 한계에 온 건가. 화들짝 달려들어 손자의 핸드폰을 낚아채 거실 문을 열고 베란다 밖 풀밭으로 내던졌다. 손자는 길길이 뛰었다. 할머니가 뭔데 내 걸 버려요. 나는 지금 친구랑 대화 중이었단 말이야. 나한테는 배틀그라운드 친구밖에 없단 말이야. 손자의 악다구니 현기증이 일었다. 아무리 게임이 재밌다고 밤늦도록 게임만 하니? 벌써 11시가 넘었잖아. 어린애가 잠을 못 자면 키도 안 크고 몸도 약해진다니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뭐가 나빠요? 학교에서 온종일 공부만 하고 집에 오면 학원 가고 친구랑 놀 시간이 없잖아요. 할머니는 왜 남의 집에 와서 잔소리해요? 빨리 할머니 집에나 가버려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동안 안 본 사이에 순진했던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로 물들어 있다니. 존댓말 해가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라니. 만화 속 인물 같은 캐릭터가 어느새 만들어진 것일까? 손자의 말대답을 골방에서 들었는지 잠에서 깬 아들이 회초리를 들고 나왔다. 아들의 시커먼 눈썹이 꿈틀댔다. 너 할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일어서 종아리 걷어. 손자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할 일이 없어 여기 이러고 있는 줄 아니? 이제 너희 가족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아빠까지 병들어서 일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 악다구니가 튀어나왔다. 아들이 회초리 내리치는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한밤중에 아파트 산책로를 돌고 또 돌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혔다. 게임에 미치다 보면 그 방면으로 미래 프로게이머가 탄생할지도 모르잖아. 손자의 폰을 내던져 욕구를 강제로 차단한 나의 행동에 대해 회의가 일었다. 무엇보다 아들의 욕망도 제2의 분노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일이 중요한 거라는 건 이론에 불과했다. 엄마 아빠의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애들한테 아휴,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나온 거야. 마음아, 마음아. 악에 바친 내 가슴 속 야생 코끼리가 날뛰도록 버려두고 뭐 한 거야. 내가 살아온 생을 되돌아보라는 뜻일까? 왜 하필 나한테 답이 없는 숙제를 내주는 거야? 답이 없는 숙제는 없다고 누군가 비아냥거렸다. 땅을 딛고 사는 한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전기 매트에 볼멘 얼굴로 손자가 제 아빠 가슴에 팔을 얹은 채 잠들어 있다. 아빠는 미워. 엄마가 아파도 돌봐주지도 않고 팔에 온통 주사바늘 자국인데 엄마가 불쌍하잖아. 담배 냄새 나서 엄마가 싫다는데 아빠는 담배도 안 끊잖아. 며칠 전 제이가 반나절 외출을 나왔을 때 손자는 아빠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살아있는 생명은 너나 할 거 없이 측은한 존재인가. 눈물이 난다. 손자의 하얗고 매끈한 발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벗겨진 이불을 끌어다 어깨까지 덮어주고 손자의 뺨에 입맞춤 하고 나는 손녀가 자는 안방으로 들어섰다. 살그머니 이불을 들지고 들어가 손녀 옆에 눕는데 스마트폰에 진동음이 울린다. 아무래도 당신과 나는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소. 왜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서. 하늘의 뜻은 무슨? 말짱 소용없는 짓에 감정 소모하지 말기. 만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만나서 뭘 할 건데요? 소꿉장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당신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뭐 합궁도 해보고 합궁? 부하하 미친 블루드래곤. 어느새 방전이다. 에휴 잘됐네. 어둠 속을 더듬어 폰을 경대서랍 속에 넣어두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블루드래곤, 그도 삶이 고달픈 걸까? 도둑 맞은 것처럼 지나간 청춘이 아쉬워 발광하는 걸까? 아이고 미친년, 별 생각을 다 하네.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어둠 속에서 피식 웃었다. 씁쓸해한 웃음이 나를 조롱하듯 어둠 속을 떠다녔다. 그때 잠꼬대가 섞인 신음이 들려왔다. 손녀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인다. 나쁜 꿈 꿨니? 왜 그래? 손녀의 팔을 흔들자 잠에서 깬 손녀가 얼굴을 찌푸린 채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울상이다. 여중생 몸이 너무 뚱뚱하다고 살 좀 빼라고 했더니 줄넘기를 무리하게 한 건가? 엉덩이고 허벅지고 알찬 처녀 같다. 살 좀 빼라는 내 말에 자극받은 모양이다.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손녀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는 동안 손녀는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다. 잠이 어디론가 달아나니 오줌만 마렵다.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물 내리는 소리 새벽의 고요를 깨운다. 벌써 새벽 4시다. 1시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릴 것이다. 나는 아침밥을 지으려고 앞베란다 쌀독 항아리를 열었다. 일용할 양식이 담긴 쌀독이 비어간다.
집에 안주인이 없으니 쌀떡이 비어가는구나. 밥이 힘인데 쌀떡이 비면 생명줄이 끊기는데.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밥 못지않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영혼의 띠주도 채워야 해. 달콤한 욕망으로 물든 지가 갉아먹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날 테니까. 아침 식탁을 차리고 아이들을 깨웠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꾸물거렸다. 달콤한 잠에 취해 있는 애들을 깨우는 게 안쓰러웠다.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차 막힌다고 아직 짙은 어둠에 깔린 시간에 출근하려는 아들을 붙잡아 식탁에 앉혔다. 밥 먹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아침밥을 먹어야 머리가 잘 들어간다니까. 어서 먹어. 밥에 기름이 잘잘 돌잖아. 못 이기는 척 수저를 집어든 아들은 기름이 잘잘 흐르는 밥에 카레를 얹어 한 공기 다 비우고 식탁 위에 면역강장제와 비타민을 먹고 현관을 나선다. 어깨 좀 쭉 펴. 당당하게. 걱정거리 있어도 시침 뚝 떼고 씩씩하게 걸어. 살다 보면 별일 다 겪는 거야. 힘내. 현관문을 나서는 아들의 어깨에 삶의 무게가 버겁게 실려 있다. 다 지나갈 거야. 그럼 다 지나갈 거야. 아침 설거지를 끝내고 산더미 같은 빨래 돌리면서 내 몸속 노폐물도 빠져나가기를 소망한다. 안방, 거실, 아이들 방 청소하고 나니 11시다. 커피 한 잔 타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 방송 프로를 보는데 눈이 이상스레 침침하다. 눈앞에 안개가 뿌옇다. 혹시 백내장이 오른 거 아닌가 심란하다. 텔레비전 방송 볼륨을 중간쯤 맞추었는데 소리가 약하게 들린다. 볼륨을 더 올리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러다 정말 귀에 보청기 들어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이순이 코앞인데 자식들은 내 나이가 40대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엄마는 저희 멘토예요. 저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도 생기 있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제이가 병들기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다. 엄마를 어린 시절 잃은 탓인지 제이는 결혼 전부터 나한테 엄마라고 불렀다. 싫지 않았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건 미친년 1호라는 우스개가 떠오른다. 아무튼 나에 대한 기대치를 허물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을 별일이 아니라는 듯 씨름을 떼고 견디고 있는 거다. 뭐해? 일 대충 끝났으면 롯데마트로 와. 옷 하나 사줄게. 자식들한테 대접받아야 할 나이에 아들 며느리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어. 그러니 자식 농사는 평생 농사라고 하지 않던가. 평생 쓸데없는 일에 목매달고 살아봤자 남는 게 뭐냐? 자식을 좀 번듯하게 키웠으면 며느리도 걸맞게 봤을 테고. 그랬다면 이 고생은 안 할 거 아닌가? 옷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마당에 그게 할 소리야? 자식은 나 혼자 키웠나? 아들은 아빠를 보고 생애지표를 삼는 거 아닌가? 맨날 돈 타령만 하니까 자식이 대박 터뜨릴 생각만 하는 거 아니겠어. 아들이 갈수록 당신을 닮아간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불만했는지 알아?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머리를 감았다.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증은 한 번 건드리면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머리를 그냥 빡빡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스마트폰 벨이 연이어 자지러지게 울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할머니, 다음 달 클래식 피아노 콩쿠르에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을 연주하기로 했어요. 응원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영경이가 엄마한테 기쁨을 안겨주면 엄마 병도 빨리 나을 거야. 화장실을 나온 나는 또 커피 한 잔을 타들고 스마트폰 속 동영상을 찾아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을 들었다.
볼륨을 최고로 올려놓았다. 격렬하고도 빠른 속도로 절실하게 봄을 기다리는 겨울을 온몸으로 맞아들였다. 집안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우리 집 식구가 되려는지 제이가 딸처럼 정이 간다고 남편이 아들의 결혼을 서둘렀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었다. 모르긴 해도 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힘들게 할 거야. 보상 심리라는 거 있잖아. 왜 가정 환경을 보는지 몰라요? 기우가 아니었다. 제이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나는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멀리 지방에 있는 절에 내려와 있었다. 내가 머물고 있던 지방으로 출장차 내려왔다는 아들은 내게 식사 같이 하자며 전화를 걸어왔다. 아직 신혼인데도 왠지 표정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렸다. 내가 재우쳐 묻자 아들은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아이템도 있고 사업 계획서도 마련해 놓았다고 했다. 사업이 그렇게 말처럼 쉽겠어? 더구나 이런 불경기에 제이하고는 잘 지내는 거야? 한참을 뜸을 들이던 아들은 제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마지못해 쏟아놓았다. 매사에 너무 간섭하는 것도, 일터로 자주 연락하는 것도, 툭하면 잘나가는 친구 남편하고 비교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했다. 월급쟁이가 사업하는 친구 어떻게 따라잡으라는 건지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공주처럼 살고 싶어 해. 아들이 불만을 내질렀을 때만 해도 네 인생이야. 네가 선택한 동반자 아니냐. 누굴 탓하겠니? 서로 양보하고 사는 수밖에 둘이 없잖아. 했었다. 의사는 아직 태어날 시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일찍 퇴근한 아들은 생기가 좀 살아난 듯한 표정으로 나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다. 차창 너머로 온갖 사람들이 저마다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들 집에 머문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내 몸은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간 듯한 한풀 꺾인 느낌으로 나른하고 아득해졌다. 보살의 심정으로 환자를 보살펴주지 않으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마음 공부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는 틈만 나면 끼어들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으며 면회실로 들어섰다. 방금 누가 다녀간 듯 퀴퀴한 실내에 닭튀긴 냄새가 뒤섞여 인상이 절로 찌푸러졌다. 동그란 테이블 의자에 아들과 마주 앉아 제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제이가 들어선다. 그녀의 낯빛은 말끔했고 살집도 통통하게 올라 있었다. 왜 하필이면 샤워하는 시간에 면회로 오는 거야? 느닷없이 아들을 향해 제이가 내뱉은 말은 어처구니 없었다. 눈꼬리가 짙게 올라간 제이의 눈과 마주친 순간 내 가슴 속 야생 코끼리가 뛰쳐나오려고 발버둥 친다. 아픈 게 유세냐? 얼마나 성질이 못했으면 제 성질 못 이겨 까무러치고 사지마비가 오겠어. 목구멍까지 치받친 말을 꿀꺽 삼킨 채 제이의 눈빛을 맞받아쳤다.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상태가 좋아져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통원 치료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낮은 톤의 목소리로 차분하게 응시하는 나의 눈빛과 마주하자 제이는 눈을 내리깔더니 이내 눈썹이 솟구쳤다. 어제 영훈이를 또 때렸다면서? 아들을 향해 제이가 불만을 내질렀다. 영훈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러지. 신경 쓰지 말고 퇴원할 준비나 해. 퇴원하고 통원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며 아들은 핏발선 눈빛으로 말했다. 순간 제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면회실 테이블에 머리를 짓지었다. 자해하는 제이를 보자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었다.
혹시 약의 부작용인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알아. 누구에게나 산다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야.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비워봐.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말로는 무슨 말이든 못하겠느냐고. 그런 말 따위 듣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제이는 눈물을 질끔거렸다. 눈물을 흘리고 난 후에 제이의 표정은 이상스레 평온해 보였다. 나는 숄더백을 열고 은박지에 싼 샌드위치를 끄집어냈다. 이거 엄마가 만든 샌드위치야. 넌 엄마가 만들어주는 건 다 맛있다고 잘 먹었잖아. 태어나고 나면 떡국이랑 미역국이랑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말고 마음 편하게 먹어. 뛰는 숨을 가다듬으며 나는 제이의 등허리를 한동안 쓰다듬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이의 마음 변화가 일기예보 같다. 제이는 인의 순한 양처럼 다소곳해졌다. 약의 부작용일지도 몰라. 내가 이해하는 게 쉽지. 세월의 강이 그냥 흐른 건 아니니까. 환자 면회 시간이 끝나자 초록색 우주복을 입은 남자가 제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휙 뒤돌아본 제이의 표정은 가늠하기 어려웠다. 생명을 �릴 집이 사라지게 생겼으니 얼마나 불안했을까. 게다가 혼자 감당하려고 마음을 포장하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이의 입장이 돼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었다. 다음 날 태어나기로 의사와 면담을 끝낸 후 아들은 나를 이사한 새 아파트 입구에 부려놓았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잘할게. 오래 살아요. 바다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아들의 이마에 주름 하나가 펴진 듯 했다. 그래, 앞으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오기도 하는 거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도 있잖아. 수업료가 너무 비싸긴 했지만 일단 베팅이라는 거 경험해봤으니 이제 알 거잖아. 최고의 확실한 베팅은 딱 한 번으로 족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내일 저녁에 제2 퇴원 기념으로 갈비 먹으러 가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등 떠밀어 집으로 보냈다. 한 달 남짓 긴장이 풀린 탓인지 갑자기 온몸에 냉기가 스며들고 목 언저리에도 차가운 기운이 스멀거렸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목구멍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나고 다리는 힘이 빠져 흐느적댔다. 승강기를 타고 8층에 올라 현관문 앞에 오래 멍하니 서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현관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지만 소식이 깜깜이라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다. 문 열어요. 졸도하기 직전이야. 현관문을 연 남편은 내 상태는 아랑곳 없이 뒷모습을 보였다. 아내가 있으면서도 아내가 없는 남자야 나는. 불만스럽게 내뱉고 그는 곰발바닥 같은 우렁찬 걸음걸이로 거실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집안에 무슨 냉기가 이렇게 도는 거야? 발바닥이 시리네. 아우 추워 죽겠어. 몸살 나려나 봐. 난방 좀 올려줘. 아늑하고 쾌적하고 따스해야 할 실내가 북극에 같으니 피로가 더해져 와락 짜증이 몰려왔다. 옷가방을 서재에 부려놓고 현관 입구 쪽 욕실에 들어가는 나를 향해 남편은 말했다. 욕실 바닥에 물 넘치지 않게 해. 특히 입구 쪽은 내가 테두리에 페인트 칠했으니까 조심하라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머리에 샴푸를 하는 동안 우리의 고난이 이쯤에서 멎어주길 기도했다.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털어내고 거실로 나왔다. 실내의 차가운 기운이 내 몸을 얼음 조각으로 만들었다.
진저리를 치는데 재채기가 나왔다. 아니 여태 난방은 너 안 올린 거야? 추워서 몸살 날 것 같단 말이야. 여기 침대로 와서 자. 더워 죽겠는데 무슨 난방을 올리라고 난리야. 난방비 아껴야지. 내 배는 난로처럼 뜨거워. 내가 녹여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 어이가 없었다. 한 달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하고 돌아온 아내한테 난방비 걱정하고 벌벌 떠는 남편이 괴물 같았다. 아무리 추워도 괴물 옆에서 자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전기장판을 깔고 서재에 있던 얇은 캐시밀러 이불을 덮고 오지 않는 잠을 청했다. 잠은 달아나고 등은 뜨거워도 내부 공기는 얼음장이다. 칼칼하던 목구멍이 아예 모래가 막혀버린 듯 갑갑했다. 잠이 안 와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거실 창가 쪽 녹보수 이파리들이 그새 풍성해졌고 기름칠을 한 듯 더 반짝거렸다. 행복이 열리는 나무라고? 초록보물이 매달린다는 녹보수 이파리들이 떼지어 날아와 내 얼굴을 뒤엎는 환상이 언뜻 스쳤다. 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시작이 있으면 마침내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여전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고양이에게 말 걸기 준비했습니다. 야옹아, 나 또한 토끼 같은 빨간 눈으로 초록별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진정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아직도 모른단다. 제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야. 밤하늘의 별이 쫑쫑하구나. 이 광막한 우주가 먼지 덩어리라는 거 혹시 아니?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 내 인생이나 너 인생이나 뭐 있니? 세월 반 아픔 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의지대로 살든 감정으로 살든 남을 해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그동안 너와 나 위로의 눈빛 교감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고양이에게 말 걸기. 백종선. 아, 가뜩이나 밥맛 없어 죽겠는데 이제는 엄마 머리카락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던 민호가 미간을 찌푸리고 숟가락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면서 투덜거렸다. 아유, 엄마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모양이야. 도무지 눈이 침침해서 먼지도 머리카락도 잘 안 보이고 얘 이젠 귀도 잘 안 들려. 이렇게 살면 뭐 하겠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국에 늙은이들 잘 안 죽는다고 젊은 것들이 불만이라던데. 총각김치를 집어들고 우적거리며 씹던 엄마의 세목골 눈과 마주친 아버지는 시커먼 눈썹을 꿈틀대며 막 식탁에서 일어나려는 민호를 자리에 눌러앉았다. 넌 그 나이에 부모한테 기생해서 살면서 뭐가 그리 뻔뻔한 거냐? 백수면 네가 밥이라도 해서 식탁을 차려보든지. 어디서 그따위 말버릇이야? 엄마한테 사과해 빨리. 누구처럼 걔한테 사과해서 혼나기 전에 말이야. 민호는 뿔죽은 낯으로 고개를 숙였다. 참 이상도 해라. 언젠가는 달걀 껍데기가 들어가더니 엄마 머리카락은 왜 아들 밥그릇만 좋아한다니? 참다 못한 엄마가 너스레를 떤다. 아버지는 요즘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명대로 못 살 것 같다고 툴툴거렸다. 아버지는 불만이 한번 터졌다 하면 본물 터지듯 내쓰고 마는 성격이라 고장난 기계처럼 잔소리가 멈출 줄 몰랐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으니 엄마의 부주의를 나무라야 하는데 아버지는 무턱대고 민호만 쪼아댄다. 너무 멀쩡한 직장도 팽개치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게다가 건강관리까지 엉망이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냐? 40이 코앞인데 아버지는 내 나이에 중학교 다니는 두 아들과 아내를 벌어먹였다. 넌 자존심도 없냐? 부모 목에 빨대꽂고 기생충처럼 피 빨아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부모 죽고 나면 노숙자밖에 더 되겠어. 누군 노숙자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아냐?
수도꼭지에서 졸졸 떨어지는 물처럼 아버지의 잔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순간 미로의 눈썹이 이마위로 솟구친다. 아버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 화를 내다 보면 그동안 누적되온 불만이 곱빼기로 치솟는 모양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칫밥 먹고 사는 백수가 제일 힘들 텐데 말이야. 참다 못해 엄마가 끼어들었다. 아웅, 시끄러 죽겠네 정말. 공동주택에 살면서 남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 못 지르고 죽은 귀신이라도 있어. 엄마의 눈꼬리가 이마로 뻗치는 순간이다. 나 참 살다 보면 백수가 될 때도 있는 거지. 쉴 새 없이 일만 하고 앞만 보고 살았다고.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고. 살다 보면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적이지. 그렇게 산다고 당신 말처럼 읽기만 하겠어요? 아, 정말. 혼잣말처럼 웅얼거리던 엄마가 설거지 그릇을 던지듯 게스트에 쏟아부으며 짜그락댄다. 아버지가 담배를 물고 뒷베란다로 나간다. 담배 좀 끊어요. 폐암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당신은 가족력이 있으니 더 신경 써야 하잖아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치매간 병하느라 난 폭삭 늙었는데 당신 먼저 병 걸리면 남편 병치를까지 하란 말이야. 엄마의 지청구에 아버지 눈썹이 이마위로 솟구친다. 순간 미로는 침을 꼴깍 삼킨다. 엄마는 좀채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면 목소리는 낮아지고 눈꼬리가 올라간다. 민호는 목덜미에 반응이 오는 듯 목을 소리나게 꺾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버렸다. 아파트 정문 앞, 길 건너 어린이 놀이터로 발길을 옮긴 민호는 정자 옆 공원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본다. 노란 달빛을 받은 검푸른 숲에서 바람이 일렁인다. 단풍 든 색색의 낙엽들이 우르르 휘날리더니 민호의 운동화 발등에 내려앉았다. 낙엽들을 털어내려는 순간 놀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숲 어디에선가 어슬렁거리며 나오던 길고양이의 야광 눈빛과 마주쳤다. 가끔 공원을 산책하노라면 길고양이 무리가 유리알 같은 눈을 빛내며 어슬렁거렸었다. 언젠가 동네 참깨밭에서 어슬렁거리고 나오는 고양이를 보고 민호가 참깨라고 이름을 지어준 바로 그 고양이다. 다른 고양이에 비해 순해 보이고 귀여운 모습이라서 기억에 남아있는데 오늘은 왠지 심사가 뒤틀려 놈의 눈빛을 쏘아보았다. 이봐요 형씨,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줄기 들었어? 왕따야? 외로운 모양이지?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그 나이 되도록 여자친구 하나도 없는 거야? 라는 눈빛으로 고양이는 민호의 작업복 바지가락을 물어뜯기도 하고 운동화에 몸을 비비적거리며 애교를 떨었다. 버릇처럼 호주머니 속 담뱃갑을 만지작거리던 민호는 잠시 멈칫한다. 백신 주사 2차 화이자 맞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1차는 주사 맞은 자리가 좀 뻐근하기만 하고 별 증상 없이 지나갔지만 2차는 만만치가 않았다. 고열이 나고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 콕콕 쑤시고 정수리가 터질 듯 조여들었다. 백신 주사 맞기 보름 전 충치 치료하러 치과에 갔었다. 의사의 다짐이 떠오른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치아 관리 좀 잘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술,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백신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3주 동안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담배를 못 피우니 명현 반응인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시처럼 솟구쳐 있던 터다. 아버지의 폭언이 날파리 윙윙거리듯 다시 귓가에 맴돈다. 넌 자존심도 없냐? 부모 목에 빨대 꽂고 기생충처럼 피 빨아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부모 죽고 나면 노숙자밖에 더 되겠어. 누군 노숙자 되고 싶어서 되는 줄 아냐? 아버지한테 주먹을 날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민호는 바지가랑이를 물고 몸을 둥그렇게 만 채 바닥을 뒹구는 길고양이를 운동화를 세게 굴러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나가 떨어진 고양이는
슬금슬금 민호의 눈치를 보다 숲 어딘가로 사라졌다. 민호의 점퍼 주머니 안에는 달랑 한 갭이 남은 담뱃값, 5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2000원짜리 즉석복권 한 장뿐이다. 참깨야 열려라 주문을 외며 행운 숫자와 일자는 수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드디어 셋째 줄에서 그의 행운 숫자와 일치하는 03이 나왔다. 아싸! 1천만원? 1억? 10억? 2만원? 2천원? 가슴이 뛰는데 행운번호 당첨금을 보니 에이 고작 2만원이다. 심드렁하다가 마음을 위로한다. 2천원을 투자해서 10배의 수익을 남겼으면 괜찮은 투자지. 민호는 푸푸거리며 웃었다. 올해로 직장을 잃은 지 3년째다. 일 안 해도 부모 밑에 빌부터 먹고 잘 곧 있으니 당장 죽을 맛은 아니지만 주택 청약보금 1년쯤 넣었던 것도 중단되었다. 오라는 곳 없어도 갈 곳이 많은 민호는 부모 눈칫밥이 신경 쓰였는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들으면 영락없이 목을 옆으로 꺾으며 반응했다. 그러다 목뼈 부러질라. 어제 엄마는 인터넷 서핑하다가 우연히 틱장애가 있는 청춘의 동영상을 보았다고 했다. 엄마는 아들이 틱장애 초기 증상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도 아버지도 색깔은 좀 다르지만 둘 다 걱정거리가 많은 편이다. 민호 자신도 걱정이 없을 리 없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는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친구에게 꾸어쓴 돈을 까맣게 잊고 갑잘하다는 사실이 기억난 것처럼 언짢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리 제 코가 석잘하지만 역병이 도는 시간을 살면서 눈에 띄게 부쩍 늙은 부모님을 보노라면 요즘 민호의 마음은 심란하기 짝이 없었다. 1000만원짜리 적금 통장은 해약해서 곶감 빼먹듯 쓰다 보니 지금은 빈털털이다. 지난주에 Y시청 청년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민호는 가족들한테 눈치가 보여 쿠팡 택배일이나 편의점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나오면 하고 일 없으면 방에 처박혀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유튜브 인기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동창들은 거의 결혼하여 직장생활하며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었지만 민호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30 초반에 청재킷을 만난 이후 매사에 일이 꼬이면서 되는 일이 없었다. 남자는 그저 여자를 잘 만나야 해. 냉장고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지만 여자 한번 잘못 만나면 평생 왼수라고. 아버지는 가끔 엄마 들으라는 듯 불만인 양 내질렀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민호는 코웃음을 쳤었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그 말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다. 민호에게도 군에서 제대하고 돌아와 한때 화이트칼라 시절이 있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산업 디자인으로 빛나던 시간이다. 예술적 감수성이 강하고 섬세한 그였지만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채로 제도권 아래 회사 시스템에서 수직적 갈등 없이 버티기란 힘들었다. 사회생활하면서 손바닥을 잘 비비지 못하는 성격도 성격이지만 대인 공포증이 있어 상사와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정면 돌파를 하지 못했다. 한민호 씨 아버지가 W마트 구매본부장이란다. 이번엔 뉴 코카콜라 대형 광고를 우리 회사 디자인팀이 맡았다던데. 어쩐지 낙하산 같더라니. 입사하자마자 무슨 대리야. 남들은 빨라야 5년 이상 걸리는데 재수없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녹변이 대장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복통이 일었다. 그 당시 민호는 서울 근교의 집을 떠나 서울 마포에 있는 엄마의 친구가 운영하는 원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민호는 사장의 배려로 5시에 퇴근하기 무섭게
회사 근처 디자인 전문학원에서 시각 디자인을 배우며 한창 재미를 붙일 때라서 직장 동료들이 질투하는 눈초리가 부담스럽기도 했었다. 민호가 원룸에 입실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원룸 사장의 아들인 K와 마주쳤다. K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명동에 있는 수제 돈가스 식당에서 격일제로 알바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K는 민호와 동갑이었지만 우락부락한 모습이 남자다웠고 어딘지 거칠어 보였다. 회사 화장실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우연히 듣게 된 날, 민호는 울적한 마음에 맥주를 사들고 들어가 K의 방을 노크했다. 난 아무래도 직장생활이 생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인데. 민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호 시아버지 잘 나가시잖아. 외국의 유통회사 구매 본부장이라면서. 그 빨 좋은데 좀 비벼보시든가. 택도 없으면 털어버리고 나랑 돈가스 식당에서 알바나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명동에서 일하면서 목돈 좀 모았지. 2, 3년 후에 내 가게 하나 차릴 작정이야. 후원자도 있고. K는 자신감 있게 말한 후 캔맥주를 한 번에 들이켰다. 왠지 가슴이 더 쫄아드는 느낌이 들어 민호는 헛기침이 나왔다. 여자친구 있느냐고 K가 느닷없이 물었다. 고개를 젓자 그날 밤안으로 온라인 토끼띠 30대 싱글 남녀 카페에 가입하라고 카페 주소를 알려주면서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싱긋이 웃었다. 민호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은 했지만 가입 인사도 안 하고 눈팅만 하고 지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시각 디자인 현장 실습이 있어 민호는 명동 K백화점 부근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30대 토끼들 싱글 남녀 6명이 오늘 명동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면서 별일 없으면 나와보라고 했다. 삼삼한 여자들이 올 거라면서 K가 바람을 불어넣었다. 전공자가 아니면서 회사에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배는 이렇게 한다. 아버지 체면을 봐서라도 책 잡히지 않게 주의하란 말이야. 쓸데없이 감상에 젖어 휘둘리지 말고. 이틀에 한 번꼴로 회사로 전화를 걸어 간섭하는 아버지한테 어지간히 질려있던 민호는 K의 유혹이 틈새로 와 박혔다. 민호는 작업을 마치고 명동 뒷골목에 있는 K가 일하고 있다는 수제 돈가스 식당으로 갔다. K는 마치 식당 주인처럼 여유 있는 표정으로 돈가스를 나르며 활발하고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냈다. 여자들은 서로 이미 모임에 익숙해 있는 듯 웃고 떠들며 제재거리고 있었다. 여자 셋 중에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단발머리는 학원 논술 강사였고 청재킷에 하늘거리는 10번 치마를 입은 야한 차림의 여자는 북카페 사장이었고 송혜교를 닮은 예쁜 여자는 미장원의 실장이라고 했다. 민호는 안 보는 척하면서 단숨에 셋을 훑었다. 논술 강사의 인상은 영리해 보였지만 왠지 답답했다. 청재킷을 입은 북카페 사장은 옷차림도 너무 낯설고 분위기가 경박해 보여서 관심 없었고 늘씬한 각선미 미정원 실장한테 한동안 눈길이 멎었는데 그녀는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맛있다. 소스가 독특하다. 고기와 야채 디자인이 환상이다. 저마다 수다를 떠는 동안 K가 미용실 실장한테 툭 말을 던진다. 미스장, 오늘따라 더 예뻐졌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그러자 미스장이 K를 향해 눈을 흘긴다. 뭐야, 둘이 썸 타는 사이인가? 마음이 왠지 킹겼다. 민호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심정을 누르고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청재킷이 그에게 말을 건다. 한민호 씨, 오늘 처음 나오셨죠? 공부 빨래 귀공자 스타일이시네. 하면서 민호가 남긴 돈가스 두 토막을 가리켰다.
입이 짧으시구나. 누군지 담에 짜공 뜰 사람 힘들겠네. 음식을 남기지 않고 잘 먹어야 여자복이 있답니다. 누구처럼. 청재킷이 K를 가리키며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용실 실장은 청재킷의 등을 치며 또 눈을 흘긴다. 넷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남녀는 있는 듯 없는 듯 입 다물고 가끔 희죽거리기만 했다. 식당을 나와 2차로 간 호프집에서 엉망으로 취한 민호는 술에 약해서인지 몸을 비틀거렸다. K와 미용실장이 먼저 골목으로 사라졌다. 싱거운 두 남녀는 뭔가 미진한지 3차로 멸치국수로 입가심하자고 민호와 청재킷한테 제안했다. 청재킷은 민호에게 눈웃음을 치며 분위기를 잡았지만 민호는 내키지 않았다. 공연히 시간을 낭비한 것만 같아 후회가 밀려와 택시를 호출하려는데 갑자기 청재킷이 다가오더니 민호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했다. 민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안녕, 민호 씨 또 만나요? 하며 첫 모임에서 튀는 행동을 했던 그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가던 청재킷이 외계인처럼 낯설었다. 민호의 생은 그 밤 이후로 꼬이기 시작했다. 그날로 민호의 전번을 따간 그녀와는 몸이 먼저 욕망을 채우고 다음에 마음이 찾아들었다. 군에서 제대 후 녹이 슬어있던 그의 몸은 뜨거운 피가 돌았다. 흔한 말로 그의 취향이 아니었지만 생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상한 연애가 시작되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신선했던 느낌이 흐릿해질 무렵 은은한 조명등 아래 청재킷의 몸을 애무하는 중에 민호는 소스라지게 놀랐다. 그녀의 배 아래쪽으로 작은 지네 한 마리가 누워있는 게 아닌가. 이게 도대체 뭐지? 수술 자국인가? 청재킷은 지금까지 사는 동안 병치레 한 번 안 한 건강미 넘치는 여자라고 자신을 홍보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뭐지? 혹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흔적? 그럴 리가. 민호는 면도날에 얼굴이 긁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섹스를 끝내고 모텔 밖으로 나온 민호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밤하늘에 은가루를 뿌린 듯한 별무리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민호 씨, 여기서 뭐해? 어머, 별똥별이잖아? 민호 씨, 그거 알아? 별똥별 떨어질 때 소를 빌면 이루어진대. 민호 씨 소원은 뭐야? 청재킷의 뻔뻔한 반응에 여전히 외계인을 보듯 그녀를 바라본다. 가증스럽다. 구토가 나려한다. 그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고수혜 씨,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모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건 청재킷이라는 익명성에서 투명함으로 나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솔직히 말해봐. 무슨 수술한 적 있어? 맹장짜리도 아닌데. 말문을 튼 김에 민호는 끝장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복병처럼 숨어있던 비밀이 알몸을 드러낸 듯 청재킷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차츰 노래졌다. 도망칠 구멍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체념한 듯 말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일부러 숨긴 건 아니야. 난 민호 씨를 정말 사랑하는데 민호 씨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말 안 한 것뿐이야. 딸 하나를 낳았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렇지만 신경 안 써도 돼. 딸은 경상도 시골에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 지금 중2야. 공부도 잘하고 맘도 착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학원에 갈 거니까. 기왕에 알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한다면서 그녀의 표정은 바닥까지 내려간 자의 나른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만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도 내겐 상관없는 일이었어.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아무리 날 만나기 전 일이라지만 날 속였다는 건 참을 수 없어. 악연은 이제 그만 끝내자. 망설임 끝에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칼로 무자르듯 쉬운 일은 아니었다. 청재킷은 야한 모양새와 달리 살림을 잘하고 야무진 구석은 있었다. 하루가 멀다고 멸치김밥에 유부초밥에 때로는 소고기 볶음밥에 장어 덮밥까지 감칠맛 나게 만들어 회사 앞 경비실에 맡겨놓았고 새콤달콤한 설렁탕 깍두기를 맛있게 만들어 민호가 사는 원룸으로 택배를 보내기도 했다. 그녀의 고향인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지은 사과와 감말랭이를 보내면서 잔정을 이어가려 했다. 결단을 내려야지 하면서도 타성에 젖어있던 어느 밤 낯선 남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누구야? 고소희하고 무슨 관계야? 어디 여자가 없어 유부녀를 꼬여내느냐고. 내일 내 놈 회사로 찾아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무서웠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엄마 아버지가 알면 날벼락이 내릴 텐데. 심란한 마음을 두르고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자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분노가 정수리까지 솟구친다.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었어? 아니면 과거에 사귀던 남자? 아, 참나. 어처구니없는 경험이었다. 민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운둔자가 돼버렸다. 세상의 여자들을 몽땅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났다. 당연히 회사 출근도 안 하고 게임방에서 죽치기도 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동안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시간을 낭비하는 죄라던 엄마의 말도 민호의 목을 조였다. 민호는 즉석 복권 당첨금 2만 원의 행복을 즐기려 공원에서 벗어났다. 공원과 멀지 않은 곳, 동네 외식타운 앞 동물백화점에서 고양이 먹이 참다랑어와 총체처럼 생긴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를 사들고 나오는데 계산대 옆 진열대에 시집 몇 건이 놓여 있었다. 고양이에게 말 걸기 시집 제목이 눈길을 끌었다. 마치 자신에게 내린 선물처럼 느껴져 시집을 펼쳐보자 민호는 시인이 궁금해졌다. 저자 이름에 고소의 지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소의? 고소의? 특이한 이름이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청재킷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남은 10,000원을 마저 지불하고 민호는 시집을 사들었다. 길고양이 참깨를 운동시키기 위하여 다시 놀이터 공원으로 돌아왔을 때 참깨가 보이지 않았다. 참깨야, 참깨 어디 있니? 민호는 애타게 참깨를 찾아다녔다. 놀이터를 경계로 신도시 아파트와 후진 동네 뒷골목 저편에는 유통기한 지난 듯 보이는 빌라촌이 있었다. 철망 울타리가 있어도 철망이 잘려 틈새가 생겨 있으나 마나다. 맨 아래층 풀숲에 입구가 터지도록 비어져 나온 지저분한 쓰레기 봉지,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상처투성이의 앉은뱅이 책상, 때 묻은 손뭉치가 비어져 나온 낡은 소파,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지붕처럼 덮고 있는 살이 부러진 검은 우산도 눈에 띄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놀이터 풀숲에서 기다란 나무막대를 주워든 민호는 틈새가 생긴 울타리를 비집고 들어가 나무막대로 풀숲을 헤치고 다녔지만 어디에도 그가 찾는 길고양이는 없었다. 놀이터 요람 그네에도 미끄럼틀 아래에도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참깨를 부르는 민우의 목소리나 작업복에서 나는 찍찍한 냄새나 고린 발냄새를 맡고는 즉각 뛰쳐나왔는데 말이다.
저만치 십자가를 높이 매단 교회 바로 옆 상가 2층에는 착간보살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간판에는 오늘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라고 쓰여 있었다. 운칠 기삼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좋은 기운아 내게로 오라. 나도 이제 안정된 일터를 갖고 좋은 여자도 만나고 싶다. 참깨와 더불어 사는 아담한 보금자리 주택도 내게로 오라. 민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색깔의 마스크를 쓰고 눈만 내놓고 있었다. 민호 자신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 상대가 자신의 표정을 볼 수 없는 게 오히려 편했다. 직장을 잃으니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어쩌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통화가 돼도 술 한잔 하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 잦았다. 길고양이 참깨는 그날 나타나지 않았다. 공원에 가끔 나타나는 캣맘이 있다더니 집으로 데려간 건가? 가을이 깊어졌다. 부쩍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베어내는 듯해 민호는 옷깃을 세웠다. 밤에 기운이 떨어져 길고양이가 감기라도 걸리고 병이라면 어쩌나 걱정 끝에 길가에 버려진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우고 바닥에는 포근한 담요를 깔아 고양이 집을 만들어 놓고 놀이터 공원으로 나왔다. 참깨야 나와라 열려라 참깨. 마법이 통했는지 놀이터 뒷문 쪽에서 대로변으로 난 화단 사이에 그림자가 일렁이더니 참깨가 야광 눈빛을 번뜩이며 민호를 향하여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아싸! 우린 오늘 서로 통했다. 참깨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니 참깨는 민호의 운동화 위로 발랑 자빠졌다. 등허리 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자 참깨는 민호의 팔뚝으로 뛰어오른다. 참깨가 발톱을 숨긴 채로 엉기는 걸로 봐서 이미 그한테 동족인 양 친근감을 느끼는 것일까? 민호의 심장이 훈훈해진다. 낮에는 마음껏 놀다가 밤이 되면 여기 들어와 자란 말이야. 얼어 죽지 않으려면. 민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참깨는 얼음사탕 같은 동공을 멈춘 채 민호를 향해 애교스러운 눈빛을 내쏟는다. 동물 백화점에서 산 알록달록 총체를 닮은 놀이기구에 달린 방울을 흔들며 고양이 앞에 들이대면 고양이는 눈을 빛내며 기구에 매달린 뱀혓바닥 같은 헝겊을 물려고 달려들었다. 민호는 놀이기구를 들고 하나둘 구령을 붙이며 놀이터를 한 바퀴 돈다. 참깨는 민호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처럼 놀이터를 돌다가 지치면 벤치 옆 숲에 들어 단풍 든 낙엽들의 코를 박고 킁킁거린다. 오라, 배가 고픈 거로구나. 민호는 주머니칼로 동물 백화점에서 사두었던 참다랑어를 잘게 잘라 작은 양을 밥그릇에 넣어주고 텀블러에 담아온 따뜻한 물을 반찬 그릇에 부어준다. 어느새 한 식구처럼 정이 들었다. 그때 문자 오는 소리가 진동한다. 시에서 알선해준 일자리다. 주식회사 도도식품 관리팀장 구인 광고에 등록했더니 내일 11시에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근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한 달 급여 180만 원. 내일 면접 요망. 좋아. 무슨 일이든 시작해보자.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신비로움이 기들어 있다고 했잖아.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언젠가 성경에서 읽은 문구도 가슴에 꽂힌다. 그가 설레는 마음으로 참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으려는데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 봐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토리한테 참깨라뇨. 토리는 내가 이 공원에서 기른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요즘 코로나로 보건수일이 바빠 몇 주 못 본 사이에 큰일 날 뻔했네. 고약한 냄새 풍기며 너구리가 고양이 밥 훔쳐먹으러 오질 않나. 아, 요즘 이 동네 건달들이 늘어나 길고양이 잡아 팔아먹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토리야, 이리 와봐. 어머, 그새 머리털 빠진 것 좀 봐라.
오늘은 엄마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오자. 캣맘이 모양이다. 여자의 말을 못 들은 척 웬일인지 참깨는 자꾸 민호가 있는 쪽으로 어슬렁댄다. 여자는 후다닥 길고양이를 하더니 어깨에 올리고 공원 뒷문 쪽으로 걸어간다. 민호는 여자를 불러세웠다. 이것 봐요. 캣맘이면 다야. 나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멋대로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캣맘이라서 고양이 마음만 읽고 사람 마음은 못 읽는 겁니까? 모르긴 해도 참깨는 캣맘보다 나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1년이든 한 달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캣맘은 눈에 독가사를 품은 채 뭐라 말도 못하고 숨만 씩씩거리고 있었다. 여자의 어깨에 두 발을 올려놓은 채 애타는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던 참깨의 파란 눈이 보석처럼 빛난다. 열려라 참깨. 내가 마법을 걸면 언제든 이 공원으로 다시 올 거지? 여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민호는 고양이에게 말 걸기 저자 고수혜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래, 이제야 생각났어. 그의 생을 꼬이게 했던 여자 청재깃의 이름이다. 동명이인일지도 모르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민호의 생을 그토록 꼬이게 만든 건 그녀 탓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선택은 자신이 한 것이니까 누구 탓도 아니다. 그냥 삶이 주어진 현상을 살아냈을 뿐이라고. 민호는 자신에게 위로를 보내며 늘 점퍼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시집을 노란 불빛 아래 펼쳐들었다. 고양이에게 말 걸기. 야옹아, 12지에도 들지 못한 너는 본래보다 아웃사이더야. 잠이 많아 신전세계를 놓치다니. 너는 게으름뱅이. 어느 틈에 소득에 올라탄 쥐를 보려구나. 느려 터진 소가 방심하고 있는 12짐승들 앞질러 일찍이 뚜벅뚜벅 신전문 앞에 도달했다네. 눈치에 일단 지혜에 다니 쥐라는 놈. 순한 소를 제치고 소등에서 팔짝 떼어내려 1등으로 신전에 세배하고는 12지에 들지 못한 너에게 약 올렸다지. 메롱. 야옹아, 이후로 너는 쥐 잡는다 복수전에만 불탔지. 시간이 물살 따라 흐르는 동안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아수라의 시간을 맞이했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아름답다는 말에 너도 위로받았다는 거다. 인간들의 손바닥에 새겨진 손금처럼 미묘한 인연 따라 우아한 족속들의 장식품이 되어 사랑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늙어가는 노인들 길안내제가 되기도 하더니 이제 연병시대에 이르러 길가에 버려져 길고양이가 되었구나. 야옹아, 나 또한 토끼 같은 빨간 눈으로 초록별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지만 진정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아직도 모른단다. 제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야. 아웃사이더인 내가 마치 내 모습 같아서 너랑 장난치고 참다랑어 살도 나누는 거란다. 밤하늘의 별이 쫑쫑하구나. 이 광막한 우주가 먼지 덩어리라는 거 혹시 아니?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 내 인생이나 너 인생이나 뭐 있니? 세월 반 아픔 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의지대로 살든 감정으로 살든 남을 해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어느새 가을이 깊어졌구나. 그동안 너와 나 위로의 눈빛 교감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시를 음미하느라 눈을 감았을 때 이야옹 이야옹 스마트폰 컬러링 소리가 울린다. 민호니? 엄마다. 어디냐? 너 참깨한 데가 있니? 미쳤구나. 빨리 집으로 와. 아빠가 지금 복통 일어났어. 아무래도 식중독 같아. 간장게장이 안 좋았나? 아무튼 큰일 났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응급실 가야 하니까 빨리 오란 말이야. 놀란 민호는 벤치에서 튕겨나와
벤치에 시집을 놔둔 채 숨이 턱에 차도록 집으로 달리면서 자꾸 뒤돌아본다. 노란 달빛을 받은 사철나무 숲 사이로 길고양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백종선 작가는 강원도 춘천태생으로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샘도의 달빛이 당선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소설집으로 그 남자의 뱃속에는 개구리 알이 들어있다. 푸른 돛배가 뜬다. 그녀의 새끼손가락, 고양이에게 말걸기 등이 있으며 화요 문학동일에 나를 구해줘 터닝포인트의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화산날의 벌초로 문학세계 제15회 소설문학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여성문학인의 회원, 작가포럼 회원, 화요문학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